사실 오늘 말씀드릴 임진왜란은 그야말로 문화사적 접근. 두 번에 걸쳐서 그 임진왜란이 왜 첫째 번 시간 때는 임진왜란이 세계사적인 어떠한 기류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구조적으로 분석했고, 그렇게 하고 그 두 번째는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이제 거부터 시작해서 임진왜란 초기로부터 임진왜란 끝나기까지 그 사건사를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마 임진왜란 문화사라고 그럴까? 임진왜란 시기에 과연 무엇이 일어났는가? 우리 삶에, 그리고 그 민중들의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치밀하게 공부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명기 선생님의 강의에 감명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이 임진왜란과 한중 관계라고 하는, 이게 역사 비평사에서 나왔는데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명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임진왜란에 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세하고 포괄적으로 임진왜란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다룬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자료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중국 자료라든가 일본 자료를 폭넓게 봐서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사서 볼 만하다. 임진왜란과 한중 관계, 이 책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한명기 교수의 임진왜란 역사가 과연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걸 다각적인 측면에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모두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난 두 번의 강의는 왜 이 2012년이라는 시점에서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을 우리가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봐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그 임진왜란 7년의 역사를 대충 이 국제 관계적 시각에서 이제 임진왜란, 그리고 강화협상기, 그리고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분류를 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미증유의 대전쟁에 직접 싸움꾼으로 끼어들었거나 아니면 객으로 끼어들었다가 대단히 큰 피해를 봤던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 제목을 전쟁 중의 인간 군상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 백성들이 이 전쟁 기간 동안에 겪었던 고통의 양상, 그리고 그 조선 백성들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존재가 의병이라고 하는 주체가 있었죠.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향토를 지키거나 아니면 이 근황 차원에서 일어나서 일본군하고 싸웠던 의병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록 전쟁이 끝난 다음에 조선 사람들에게 원수이자 적으로 치부됐지만 일본군의 경우도 한편으로는 분명 가해자지만 그 사람들 내부에서 제가 따옴표를 해놓고 피해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일본인들 중에도 이 전쟁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전쟁 광의 이 망동에 의해서 이 동아시아 3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본군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짐작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테마는 역시 이 조선을 돕는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참전했던 명군이 과연 조선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어떻게 보면 구원군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점령군 이상의 폭군으로 존재했던 명군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현실적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전히 한반도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군이라고 하는 존재를
외란 당시의 명군과 직접 등치시키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타국 군대가 자기 나라 땅에 주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하는 측면, 그거를 돌아보는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상당한 시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전쟁 중에 인간 군상 가운데 이 조선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대개괄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시면은 결국 조선 백성들은 이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 게 1592년 4월 13일입니다. 음력으로. 자, 그런데 당시 조선은 방어태세가 이렇다하게 확립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서 봐서 왼쪽에 있던 지방, 보통 그거를 경상좌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을 생각할 때 되게 서울을 기준으로 했죠. 그래서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왼편에 있는 지역을 좌도, 오른편에 있는 지역을 우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좌도라고 하는 지역은 일본군이 상륙해서 오늘날 3번 국도라든가 울산 쪽을 따르는 이 동해안 길로 계속 북상해 왔기 때문에 일본군의 그 무차별적인 침략과 약탈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사실상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 초전에는 경상도의 좌도였다. 부산, 동래, 밀양, 청도. 거기서 이제 쭉 선산 쪽으로 올라오다가 우도에 속합니다만 상주, 문경, 그리고 문경 너머의 충주, 장호원 이런 지역은 사실상 초기부터 일본군에게 무차별적으로 당했던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뭐 신산에 가득 찼는지는 여러분이 대충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울까지 올라왔던 일본군이 이 피난한 선조를 추격해서 평안도 쪽으로 북상을 하게 되죠. 자, 일본군이 다시 서울에서 평안도 쪽으로 북상을 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역시 서울 북쪽에 오늘날 일본 국도의 면에 있던 지역들이 다시 일본군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즉 서울에서 파주,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개성, 그 다음에 황해도의 황주, 평안도의 평양, 안주, 의주선에 이르는 이 일본 국도의 연변이 사실상 일본군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선이 그나마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순신이 해안을 봉쇄해서 일본군이 서해로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라도가 보전이 되었고, 또 이 낙동강 지역에서 오른편 쪽에 있던 우도 지역에서 대거 의병장들이 일어나는 바람에 일본군의 그 낙동강 도강이 상당 기간 동안 늦춰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라도 지역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본군에게 피해를 덜 입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도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경상도 쪽에 비해서 피해가 덜 했습니다만 이제 전라도는 왜 피해를 입게 되느냐? 바로 조선에서 온전한 곳이 전라도밖에 없게 되니까 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라든가 인력을 전부 전라도 쪽에서 징발하거나 끌어오게 되죠. 그럼 이거는 이제 전쟁 그 자체의 고통 못지않게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대고 인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선 전체 가운데 일부 지역, 예를 들면 강원도의 오지라든가 저 평안도나 함경도의 오지를 빼놓고는 이 전쟁의 전개 양상이 변함에 따라서 사실상 모든 민중들이 다 이 전쟁 피해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많은 사람들이 죽죠. 죽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병졸이 됐으면 전쟁터에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군이 일단 고을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치게 되죠.
그 도망치다가 총에 맞아 죽거나 도망쳤다는 이유로 잡혀가다가 죽지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겨우 죽지 않고 살아나도 엄청나게 큰 부상이나 이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말씀드렸지만 이 정유재란이 일어난 이후 히데요시가 조선에서의 전쟁이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끝나지 않고 자기가 원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기억나시죠? 코나 귀를 배워오라고 지시를 했고 그 코나 귀를 배워가는 거는 사실 일본 전국 시대의 전통에서 있는 건데 원래 불문율은 시신에서 귀나 코를 베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이제 공적을 세우는데 눈이 먼 악랄한 장졸들은 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귀나 코를 베어간 거죠. 사실 우리가 이거를 역사로서 그냥 들어보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제 한번 내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게 잡혀서 지금 가위나 칼로 귀나 코를 잘리기 직전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죽음, 뭐 전사일 수도 있고 도망가다가 그냥 개 죽음하듯이 피살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이제 살아남더라도 격심한 부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군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들, 그거를 피로인이라고 얘기하죠. 수동태 피자에다가 잡힌다라고 하는 로자입니다. 이 손수변에 로자를 쓰죠. 그리고 이제 이 피로인의 경우 일단 일본군에게 끌려가게 되면 그 피로인 자체만 고통에 처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하고 생이별을 해야 되는 가족들의 이산의 고통까지 생각하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5만 가지 고통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어떤 맹목적인 원한이나 적개심이 외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심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과거 신라 때부터 일본 그 왜구들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뭐 심지어 문무왕이 죽은 다음에 그 간포 앞바다의 해중릉에다가 나를 묻어주면 내가 뭐 죽어서도 동해의 용이 되어서 이 신라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설화가 삼국유사에 나올 정도가 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이게 삼국을 지나서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사실 고려하고 일본 사이에는 정식적인 국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세기에 국교가 확립이 되고 나서 양국 관계가 잘 굴러갔는데 바로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미증유의 대단히 역설적인 만남이죠. 이게 평화롭고 정당한 관계에 의한 만남이 아니라 침략에 의해서 고통이 수반되는 이런 만남을 갖다 보니까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조선인들의 일본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이 일상화되는 것은 바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논리로서도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끌려간 사람들이 뭐 일본 곳곳에 잡혀가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겠죠. 우선 일본군이 조선인들을 끌고 간 이유는 단순히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끌고 간 경우도 있고 또 조선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재능이나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가면 나름대로 인력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가장 널리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도공, 그 다음에 인쇄공, 활자공, 그 다음에 이 바느질을 잘하는 여자들 이런 등등의 다양한 직역을 갖춘 사람들이 대거 일본으로 끌려가는데 특히 언제 가장 많은 피로인이 발생하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기준에 따르면 강화협상이 4년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속되면서 바로 가장 많은 포로가 그 시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의 정확한 숫자나 규모에 대해서는 일본의 학자들마다 설이 분분한데 거기서 나오는 최소한의 얘기가 아마 최소 20만 이하는 안 될 거다. 많게는 한 30만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20만 내지 30만까지로 추정되는 그 피로인 중에서 실제로 조선 정부의 노력이나 일본 측의 성의에 의해서 조선에 송환된 사람은 대충
6,000명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20만이라고 쳐도 거의 19만 4천 명은 돌아오지를 못한 거죠.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 사실상 일본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름대로 잘 먹고 그런 대로 자기 위신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공의 가문 중에 심수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리마에 있는 아리따죠. 이삼평 그 집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일본 사회 내부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름을 남겼지만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본 내에서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상태로 흙처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 이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서글프고 슬픈 역사입니다. 이 조선 정부가 나중에 이제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을 송환하려고 하지만 그 송환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우선 조선인 포로를 끌고 가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이익을 봤던 일본인 부류들이 놓아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설사 막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이 실제 살고 있는 촐라게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 전달이 됐다고 하더라도 못 들은 척하고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의 속성상 이 잡혀간 지역에서 나름대로 생계가 유지되면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돌아봤자 내가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만큼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보장이 안 서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조선통신사가 예를 들어서 1607년에 처음 가는데 이 오사카 지역에서 만난 조선인들에게 내일 우리가 배가 출발하니까 어디까지 와서 모여라 라고 했는데 막상 그 다음날 약속된 장소에 가보면 사람들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선에서 간 통신사 일행은 이놈들이 드디어 일본에 잡혀갔더니 완전히 뿅 돌아가지고 일본 놈이 다 됐네. 이런 식으로 대단히 매정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조선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일단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생활 기반을 마련해 줘서 여기서 자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참 불행한 얘기입니다만 대부분의 포로들이 설사 통신사에 의해서 인솔되어 오더라도 부산항에 도착한 순간 거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에서 끝나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사람들에게 자활 기반을 준다든가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을 마련해 주는 거는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물의 배로 전락을 하든가 아니면 뭐 범죄라든가 이런 거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변신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그 많은 디아스포라를 가지고 있죠. 우리 역사 자체가 격동에 휩싸이다 보니까 뭐 중국 동포, 러시아 동포, 특히 러시아 동포들은 스탈린에 의해서 1930년대 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그 어떤 정부도 사실 이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생겨난 해외 한국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끌어안아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에 대한 청사진이나 이 종합적인 플랜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사실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병자호란 관련 얘기도 나중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병자호란 때는 더 심했죠. 최소 30만에서 50만 정도의 조선인이 만주족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사실 병자호란 당시에는 더더욱이 이게 무조건 항복이다 보니까 임진왜란 때처럼 조선 사신이 가서 포로를 데리고 오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되니까 뭐 이 사람들은 더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병자호란 당시에는 진짜 1637년에 잡혀갔는데 38년 만에 탈출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숙종 때. 안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압록강변까지 옵니다. 어디에서 출발해갖고? 북경에서 출발해서 만주를 가로질러서 38년 만에 압록강변까지 오는데 이 빌어먹을 압록강을 지키는 전방 지휘관이 그냥 청나라에 넘겨버립니다. 이 사람을 받아들였다가
외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결국은 도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안단이라는 사람이 실록에 보면 짧게 기록이 나와요. 이 늙을수록 고향을 그리는 정이 더욱 간절한데 왜 저 인간들은 나를 이렇게 대접할까?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지금 뭐 이게 6.25 전쟁 관련된 거면 국군 포로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놓고 보면 중세 시대나 지금이나 어떤 측면에서는 자국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국가가 보듬어 주는데 대단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를,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일본의 침략에 있겠지만 이 외란 호란 시기의 포로 문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를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끝없이 이어지는 죽음, 부상, 이상, 그리고 피로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쟁을 만나면 사람들의 속성상 피난이라는 걸 가게 되는데 이 피난을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자, 우선 대개 피난을 가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산악지역 아니면 섬지역이에요. 서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섬으로 많이 들어가고 이 부산에서 서울에 이르는 경상도 내륙 지방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산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산으로 간다고 해서 먹는 문제 이런 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철이 다 돼서 산속에서 사는데 산에 들어갔지만 일본군은 쫓아오지를 못하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간혹 몇 명씩 무리를 지어서 농사 지어놓은 논에 가서 이제 나락을 베어갖고 오려고 시도를 하다가 일본군 복병들한테 잡혀서 목이 잘리거나 도로 잡혀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산으로 피난했을 때 문제가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급환 같은 게 생겼을 때 약을 구할 수 없으니까 바로 거기서 죽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임산부들의 경우 어렵사리 산속으로 몸을 옮겼는데 갑자기 거기서 해산기를 느껴가지고서 몸을 풀게 되는 경우입니다. 뭐 이런저런 우리가 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5만 가지의 비극들이 이 피난사리에도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조익이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상주에서 문경 가는 쪽에 산이라고 하니까 아마 속리산 남짓 등 그 부근의 산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자기 집안의 가족들 어머니서부터 외삼촌까지 다 모시고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가서 이제 양반집이고 하니까 그때 노비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식량은 얻어먹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수기로 남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꼭 어디 가도 그 집단에서 꼭 이상한 인간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늑대 소년처럼 갑자기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왜군이 나타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처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산에서 다시 더 깊은 곳으로 허겁지겁 도망가죠. 그랬더니 농담이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화시 같으면 그런 장난을 쳐도 그냥 대충 몇 대 때리고 끝나겠지만 한 두 번쯤 사람들이 그런 걸 겪으니까 격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자기들이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그 민심 자체가 굉장히 흉흉해지면서 이게 평화로울 때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피난이라고 하는 게 결코 온전한 피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많이 이름을 들어보신 이 오희문이라는 사람의 쇠미록. 쇠미록이라고 하는 책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발견된 고대일록이라고 하는 경상도 지역 사족의 피난일기. 아마 쇠미록이나 고대일기나 다 고대일록이나 이 민족문화 추진회니까 고전번역원 사이트에 올라가면 이 번역된 내용이 올려 있습니다만 이걸 보시면 이 당시에 그 피난이라고 하는 생활 자체가 얼마나 신선했는지 또 특히 고대일록은 참 눈물로 읽기가 어려운 게 자기 막내딸 정경훈의 막내딸이 일본군이 이제 산으로 덮치는데 사라집니다. 딴 식구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제 딸이 바위 옆에 죽어 있는 거죠. 일본군에게 난행을 당하고 거의 뭐 칼로 난도질 당하다시피 해서 죽어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죽음 자체를 피난길에서도 일상적으로 목도를 하게 되니까 사실 이 당시에 그 일반 민중이라고 하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어땠을지는 대충 상상하는 것하고 거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쟁 자체에서 야기되는 죽음, 이산, 피난살이의 고통으로 끝나면 문제가 또 간단하겠죠.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괴롭히는 거는 적군만이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전쟁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되고 끝내야 되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죠. 우선 군인으로 징집하는 겁니다. 자, 이일이라는 사람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주로 내려가서 북상하는 일본군을 막아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끌고 내려갈 군대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데 소집을 해보니까 수천 명이 모여야 될 병력이 몇 명 모였다고 했습니까? 3명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자기 군관 몇 명만 데리고 상주로 내려가서 방법이 없잖아요. 들판에서 농사일 하고 있거나 산에 가서 나무하는 남자라고 하는 남자는 다 끌어다가 졸지에 군인으로 만드니까 뭐 이 사람들이 군인으로 갈 거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면 그래도 좀 낫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징집이라고 하는 형태를 당하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쟁 중에 필요한 물자를 바로 인력을 그냥 마구잡이로 동원해서 이 사람들에게 운반하게 하거나 어느 지역으로 나르게 하는 이런 요역 같은 것이 전쟁 기간에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명군이 참전해서 이게 전쟁이 금방 끝나면 문제가 다른데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일본군은 이제 경상도 쪽으로 남하를 하고 명군도 철수할 수 없으니까 그 남하하는 일본군을 따라서 같이 추격을 하죠. 그러면 의주로 들어온 명군의 이 보급선이 계속 길어집니다. 그럼 처음에는 명나라에서 군량을 실어와요. 근데 걔들이 어디까지 실어오느냐? 딱 압록강 건너서 의주에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의주에 하역된 쌀이라든가 군수물자를 명군이 이동하는 길을 따라서 그들의 주둔지까지 날라줘야 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조선 측에 있는 거예요. 그럼 조선의 양반이나 사대부들이 그거 하겠어요? 그럼 누가 합니까?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예를 들면 안주 사람들은 안주에서 평양 접경까지 또 평양 사람들은 평양에서 황해도 접경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릴레이식으로 쭉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이 끌어모으는 사람들 자체가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쌀가마니 치워보셨어요? 쌀가마니 80kg 쌀가마니 등에다가 질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지게 같은 거 있으면 질 수 있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 6.25 전쟁 때에도 사실 1950년 7월경 되면 이제 낙동강 일부 지역만 빼놓고는 북한 인민군이 다 남하에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동강 일대에서 인민군의 마지막 총공세하고 그거를 사수하려는 이 국군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6.25 전쟁 당시의 전적지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군위 지역에 무슨 다부동이라든가 영천, 신령 이런 지역. 그런데 그때 이제 이 필리핀 영자 신문의 기자로 이 한국전의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전에 필리핀 대통령을 지냈던 아키노의 남편, 바로 아키노 상원 의원입니다. 그 아키노 상원 의원이 당시 필리핀 트리뷴지인가 거기에 기자였는데 그 이제 한국전쟁에 종군 기자로 참전해서 낙동강 전선을 취재한 다음에 이제 필리핀 신문에다가 이제 글을 썼어요. 그 르포를 쫙 썼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한참 있다가 한국을 방문해서 누구랑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우연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한국인 기자가 이렇게 수십 년 만에 변화된 한국에 와보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제 아키노는 나중에 마르코스한테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짜 그 6.25 전쟁 당시에 폐허를 생각하면 서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상전벽해처럼 놀랍다. 물론 아키노가 상전벽해라고 얘기는 안 했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자가.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한국이 단시간에 이렇게 복구를 끝내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성장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키노가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내가 낙동강 전선을 그때 20살 무렵에 취재를 했는데 거기서 가장 나를 놀라게 했던 게 뭐냐면 이제 한 500고지, 600고지를 놓고서 막 며칠째 공방전이 벌어지니까 그 고지 하나를 이렇게 뺏고 빼앗기는 과정에서 뭐 수천 명이 죽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런데 그 국군이 먹어야 되는 밥이라든가 쌀이라든가 그다음에 포탄이 있지 않습니까? 박격포 포탄 같은 거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걸 누가 나르냐 하면 그 지역의 이제 주민들을 동원해서 지게에다가 실려가지고 이제 지게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산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딴 거는 뭐 헬기 같은 것도 동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때 지게를 지는 사람들의 평균 무게가 아무리 못되고 한 130kg 이 정도는 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먹는가 봤더니 기껏 소금에 절여놓은 주먹밥 한 덩어리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주먹밥 한 덩어리를 딱 먹고 그 130kg 가까운 지게를 지고 산 허리를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한국인들을 보니까 한국의 장래는 대단히 밝다. 그 생각을 그때 자기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와보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굉장히 강인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기록해서 본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아키노 얘기고 막상 100kg가 넘는 그 짐을 지게에다가 지는 사람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노임을 받는 것도 아니라 그냥 기껏 밥 한 덩이 얻어먹고서 강제 사육되니까 이게 더군다나 외란당시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살인적인 노동이었을까. 뭐 이거는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울량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 식량을 나르거나 군량미를 나르는데 강제로 동원되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 기간 동안 사람들이 가장 몸서리 치는 그런 고역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이동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특히 누구의 이동을 수반하느냐? 상전들의 이동을 수반합니다. 그러면 상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쳇말로 평상시에는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피난길에 올라가지고서 잠자리 맞지 않고 먹는 것도 시원찮은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짜증이라는 게 나게 돼 있고 그 짜증은 대체로 누구를 향해서 날아가게 돼 있습니까? 바로 하층민들을 향해서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 선조가 이제 4월 30일 날 서울에서 북쪽으로 파천하면서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이제 둘째 아들 광해군은 왕세자로 삼았으니까 자기랑 동행을 해야 되고 맏아들이었던 임해군하고 넷째 아들이었던 순하군은 이런 옵션을 줘요. 그러니까 미션을 줍니다. 너희들은 함경도로 들어가서 함경도 주민들을 잘 어루만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의병으로 동원하고 군수물자도 좀 마련해서 나중에 혹시 이 사람들이 명군이 들어왔을 경우가 되면 잘 접대하게끔 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죠. 그런데 선조는 평소에 생각했던 것처럼 맏아들하고 넷째 아들한테 그런 지시를 내렸지만 가서 의병을 일으키고 군수물자를 모집하기는커녕 최악의 결과를 빚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함경도 회령까지 간 임해군하고 순하군이 바로 일본군에게 포로가 되는 상황이 빚어져요. 자기 맏아들이 포로가 됐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전쟁 자체의 전개를 위해서도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 일본군이 그거를 카드로 삼아가지고서 협상용으로 내세우게 되면 조선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배울 때는 이 얘기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경도로 들어간 임해군하고 순하군은 일본군에게 포로가 됐다. 그럼 포로가 됐다 그러면 그를 듣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기가 십상이냐면 아, 일본군에게 잡혔나 보다. 뭐 지나가다가 일본군이 습격을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십상이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순화군하고 임해군이 포로가 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왕자 집안의 그 노비들이 막심하게 끼치는 민폐 때문에 그랬습니다. 순화군하고 임해군은 왕자니까 이 궁궐에서의 생활을 생각하고 함경도로 들어갔는데 함경도가 어디입니까? 시쳇말로 조선에서 제일 깡촌 아니에요. 먹을 게 만만하겠어요? 맨 옥수수 이런 거만 먹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접대 시원찮고 잠자리 시원찮고 하니까 이제 하인이나 노비들한테 짜증을 냈을 거고 걔들은 그걸 누구한테 전가하겠어요? 그 지역의 수령들이나 아전들에게 계속 들들 볶으면서 뭐 내놔라, 뭐 갖고 와라 이건 뭐 안 봐도 눈에 훤한 일이죠. 근데 마침 그 당시 회령에 아주 희한한 인물이 하나 귀향을 와 있었어요. 회령은 함경북도 최북단에 있는 국경도시입니다. 이름도 아주 기가 막힌 인물이에요. 국경이에요, 국경이. 전주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함경도 회령으로 귀향 온 아전 중에 이 국경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우린 이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근대 이후에 매국노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연상합니까? 이완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국노 그러면 이완용을 다 연상하는데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조선 후기까지 조선 사람들에게 매국노 그러면 다 사족들은 이구동성으로 국경인 그래요. 왜 그랬냐? 이 국경인이 이제 회령에 귀향 온 지 꽤 되니까 이제 그 지역의 풍토에 적응을 하고 나름대로 이 지역의 토착 세력들하고 상당히 끈끈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나름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해군하고 순화군이 딱 이 지역에 와서 피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동요시키는 거예요. 매일 수령들이나 아전들을 붙잡아다가 막 매타작을 하고 뭐 준비가 시원찮냐라고 막 하니까 어느 날 이제 이 국경인하고 몇몇 그러니까 따옴표 치고 매국노들이 임해군하고 순화군이 자고 있는 이 침실을 급습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묶어서 일본군에게 넘긴 겁니다. 바로 가토 키요마사에게 국경인이 임해군하고 순화군을 잡아가지고 넘긴 거예요. 일본군이 포로로 잡은 게 아니라 바로 조선인 내부에서 국경인이라고 하는 자가 임해군과 순화군을 바로 적군에게 넘겼다.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지배층에게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인데 그 위기 상황을 탈출하느냐의 여부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선정을 베풀었느냐. 시쳇말로 민심을 얻었느냐. 즉 덕을 쌓았느냐 얘기 아니겠어요?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덕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분해를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이게 덕이라는 거죠. 즉, 요 부분이 분해하면 득자가 되는 거고 심장. 그러니까 마음을 얻어야 덕을 쌓는 거고 마음을 얻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최소한 자기가 규정대로 해야 되고 손해를 볼 생각을 해야 누군가에게 덕을 쌓아서 마음을 얻게 되죠. 근데 이미 함경도 지역은 이 조선왕조 중앙정권의 어떤 소외의식, 자기들을 차별하고 이런 데에서 굉장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비판의식이 커진 와중에 전쟁이 터지고 일본군이 진주하고 그리고 조선의 왕자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결국 국경인 같은 선동가가 딱 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사실상 어떤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 경계 자체가 모호해지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지역은 일찍부터 여진족하고도 왕래가 막 잦은 지역이니까 어떤 민족 내부의 어떤 바운더리 의식이 굉장히 희박한 지역이에요. 바로 이런 지역에서 이제 이 국경인 같은 사람이 반란을 사실상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뭐 왕자만 묶어서 보낸 게 아니라 의병을 일으키려고 하는 조선 쪽에 충성하려는 지방관을 갖다가 암살을 하거나 일본군에게 밀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죠? 정문부라고. 정문부라는 의병장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국경인 일당을 정문부가 바로 처형을 했기 때문이에요. 정문부가 나름대로의 계책을 통해서 저 국경인과 국경인에게 붙었던
당시 기준으로는 반조선왕조 세력들을 바로 타진하고 일망타진하고 바로 함경도 지역의 나름대로 치안을 유지하게 되면서 국관대첩이라고 하는 게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전을 접제하는 과정에서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군을 접대하는 과정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일반 하층민들에게 전가되는 거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명군 중에도 이제 뒷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군율이 잘 잡혀 있고 조선인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교육을 받는 부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대는 아예 생각이 다르죠. 우리가 조선을 돕기 위해서 왔으니까 조선 너희는 우리가 전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웬만한 민폐는 개의치 않는, 이건 조선이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뭐 소를 끌어다가 잡아먹는다든지. 근데 당시 하층민들에게 소라고 하는 거는 농사 짓는 상황에서는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걸 빼앗기고서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이런 사람도 무수히 많으니까 이게 상전 접대의 고통뿐만 아니라 명군을 접대하는 과정에서의 피해도 다 일반인들에게 온전히 전가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죠. 또 어떤 고통이 있겠습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영악한 경계인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특히 어느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냐. 일본군이 초전에 조선을 유린하고 강화협상이 시작된 다음에 장기간 주둔했던 경상좌도 지역. 그러니까 울산, 그다음에 거제, 김해, 특히 김해 지역이 심합니다. 이 지역은 일본군이 처음 들어와서 1592년 4월 이후에 점령된 뒤부터 히데요시가 죽은 1598년 일본군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사실상 7년 이상 일본군의 소굴이 됐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조선인들은 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본인들하고 동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본군이 장기 주둔하니까 거기에 논에다가 벽실을 뿌려서 경작을 하고 거기서 아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대마도와 일본 본토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역이 이루어지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탈출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이상 거기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예 자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행랑 속에다가 일본인의 옷을 넣어갖고 다닙니다. 신발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인들끼리 있을 때는 조선인으로 행세하고 일본군을 만나면 잽싸게 옷을 외인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마치 그 6.25 전쟁 무렵에 빨치산이 득세할 때 이 외딴 산간에 있는 뭐 지리산이라든가 이런 점이 지역의 주민들이 낮에는 태극기 걸어놓고 밤에는 인공기 걸어놓은 거하고 본질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자, 결국 생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을 단순히 뭐 친일적인 행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순히 비판할 수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조정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맹렬하게 비판을 합니다만 결국 이게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하층민들이 바로 자기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변신술이자 좀 좋게 얘기하면 지혜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역사를 당위론적 차원에서 배우다 보니까 경상도 지역이든 어디든 그저 무조건 의병이 일어나서 일본군하고 치열하게 싸운 것처럼 알고 있고 또 그게 정당한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김해 같은 지역은 나중에도 뭐라고 찍히냐면 굉장히 친일적인 사람들이 우글대는 곳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사실 사람들의 삶 자체가 방치가 된 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 가장 큰 책임은 일본군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거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조선 정부에게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과거 6.25 전쟁 때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전쟁 초반에 뭐 점심은 개성에서 먹고 저녁은 평양에서 먹는다고 해놓고 본인은 대전으로 피난해 버리니까 그거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 서울에서
탈출을 하고 싶어도 한강 다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탈출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막상 수복이 돼서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도강파와 잔류파로 나눴죠. 도강파는 인민군 치하에서 벗어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했다는 사람들을 도강파라 그랬고, 잔류파는 뭐예요? 얘들은 뭔가 좀 불그스레하다. 수박 같은 놈들이다. 겉은 퍼런데 속은 뻘겋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단죄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이 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평소에 어떤 이데올로기적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모순되고 어려운 측면이 많은 거죠. 외란 당시에도 이런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 왜? 일본군은 촌락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무조건 뭐 사람을 죽이거나 끌고 간 경우도 있지만 우선 방을 붙여요. 무슨 방을 붙이냐면 우리는 너희를 죽이러 온 게 아니다. 너희 나라가 우리가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밭 갈던 남자는 계속 밭을 갈고 배 짜던 여자는 계속 배를 짜라. 일본군 중에서 너희를 이유 없이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자들은 신고하면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방문을 건단 말이죠. 걸면 이제 사람들은 거기서 평소에 유교적 관념처럼 양반들이 사유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 양식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역의 조선 수령이 과거 굉장한 가렴주구를 했다고 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에게 붙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도덕적 잣대만 가지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모순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의병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병은 전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전직 관료나 사족들이 자기 동네를 지키기 위한 향토수호의 차원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근왕적 차원에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게 어떻게 놓고 보면 1540년대 이후로 일본의 국력이 강해지고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초전에 조선이 육지전투에서 일방적으로 밀렸지만 그래도 의병 같은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선의 지배층인 사족들이 갖고 있는 저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 평상시에 자신들이 이 하층민들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게끔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향약 같은 거죠. 그리고 서원 같은 거. 그리고 그 향초 내에서의 자기들 지배력. 이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으니까 하층민들을 의병으로 끌어들일 때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런 충군의식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의병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이 외란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소중한 그런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왕조실록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국맥호지를 했다. 초전에 17일 남짓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왕이 의주로 피난을 가니까 대부분의 사대부들이나 지식인들은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 자, 끝났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이나 자기 일족을 보호하겠다라는 본능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딴 일을 안 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포자기에 빠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곽재우를 비롯한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서 일본군에게 타격을 주니까 이거는 전혀 일본군이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왜? 이 히데요시나 일본군 지휘부는 이 조선하고의 전쟁을 치르면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이 전국 시대에서 내전을 치르면서 겪었던 그 마인드로 생각을 한 거예요. 즉, 한 다이묘가 다른 지역을 점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다이묘가 만약에 회복하거나 반격할 능력이 없게 되는 최악의 순간에 가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복하거나 할복하는 거죠. 그러면 다이묘가 항복하거나 할복하는 거에 관계없이 그 영지 속에 살고 있던 일반 민중들은 그냥 그대로 새로 점령한 다이묘의 손으로 이월되는 게
일본식 전투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서울만 점령하면 선조는 항복하거나 할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특정 지역을 점령하면 그 특정 지역의 지방 관찰사나 수령들이 도망칠 경우에 그 지역의 하층민들은 그냥 일본에서처럼 순순하게 우리에게 넘어올 거다. 바로 접수될 거다. 이렇게 상당히 안이하게 생각했는데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의병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의병들의 창의 과정에서 이 무식한 하층민들이 동조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뭐 전혀 상상치 못했던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본군이 느꼈던 당혹감이라든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위기에서의 우려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도 의병들이 일어나니까 그 의병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선조를 추격하는 군대하고는 별도로 잔류 군대를 점령 지역마다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군대 자체가 분산되는 거죠. 추격하는 군, 잔류에서 그 점령 지역을 방어해야 하는 군으로 분산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전반적인 전쟁 수행 자체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592년 12월까지만 해도 실록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도 이나마 나라가 망하지 않고 아직 버티게 된 이유는 바로 사족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잘 싸웠기 때문이다. 진짜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선조가 의병장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벼슬을 제수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 관군 지배권을 넘겨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병을 상당히 우대하는 조처를 취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단순치가 않습니다. 왜? 권력 관계가 거기에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관군이 연패하니까 민심은 이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와중에서는 의병이라는 존재가 참 선조나 관군 측에게는 고마운 존재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가 거기에 써놨지만 이 의병장 곽재우가 한창 이름을 드날리고 있을 때 경상우도 지역에서 이 의병장 곽재우와 아주 격렬한 대결을 벌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경상도 관찰사 김수라는 사람이에요. 이 경상도 관찰사는 조선시대 그 관계 품계로 따져도 굉장한 고관입니다. 종이품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조정에 오게 되면 거의 대사원급 이상 인물이 경상도 관찰사입니다. 그런데 이 경상도 관찰사 김수 입장에서 곽재우라는 존재는 이거 참 골치 아픈 존재예요. 왜? 자신은 외란 초반에 일본군이 북상해 올 때 사실 지방행정장관으로는 전혀 능력에 걸맞거나 자리에 걸맞는 역할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근황군 이끌고 선조를 보호하러 간다고 했다가 어디입니까? 수원까지 오다가 그냥 도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자기가 없는 이 동네에서 곽재우는 일개 백면서생 아니에요. 벼슬도 없습니다. 일개 백면서생인 곽재우가 수천 명의 병력을 모아가지고 이 지역의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이 우도 사람들이 전부 곽재우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곽재우 휘하로 들어가야 우리가 살지. 딴 데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나 경상도 관찰사는 뭔가? 완전 개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기심 같은 게 거기서 발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곽재우는 또 성격 자체가 굉장히 괄괄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군량이나 군수물자를 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게 병력 규모가 커지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 일족의 물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굴 찾아갑니까? 경상도 관찰사 김수를 찾아가서 당신이 이 우도의 장관이니까 국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요즘으로 치면 농협 창고에 쌓여있는 양곡을 나한테 넘겨달라. 뭐에 쓰려고? 바로 의병들 식량으로 쓰려고 한다. 그런데 종이품의 고관인 김수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여도 찝찝하고 안 받아들여도 찝찝한 상황이죠. 나는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다가 이 친구가 뭐라고 장계를 올렸냐면 이 곽재우라고 하는 놈이 일본군이 침략해서 상황이 혼란해진 틈을 타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곽재우를 반란군 수장이라고 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괄괄한 또 곽재우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아예 자기 병력을 이끌고 와서 내가 일본군하고 싸우기 전에 전원부터 죽여버린 다음에 일본군하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제조신료하고 백면서생인 제야신료하고의 갈등이자 대립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난감해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경상도 순무사로 임명된 김성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성일이 곽재우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대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대가 일개 백면 서생으로서 종이품의 조정 고관을 스스로 처단하겠다라고 나선 거는 나중에 잘못하다가는 멸문의 화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범죄일 수 있다라고 곽재우를 다독거립니다. 근데 곽재우는 분이 안 풀렸는지 결국은 너부터 죽이고 일본군하고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실록에 보면 그 왕조실록을 기록한 사신이 이렇게 써요. 김수가 얼마나 놀랐는지 말을 거꾸로 타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도 의문이에요. 말을 거꾸로 타는 게 어떻게 타는 건지. 그래서 엉덩이부터 올라갔는지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김수는 곽재우한테 완전히 그냥 뭡니까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근데 이게 곽재우야 김수뿐만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저 전라도에서 일어난 고경명, 김천일 이런 의병장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일개 백면 서생인데 누가 시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조정에서 고관대작, 더군다나 종이품이면 얼마나 높은 벼슬이에요. 이런 자들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경문을 발표해가지고서 이 제야 신료가 제조 관료들을 막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쟁 중에 특수 상황이긴 하지만 제조 신료들의 입장이나 국왕 선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위가 송두리째 뭉개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간의 아주 그 보편적인 질투심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언제 바뀌느냐. 명군이 참전해서 1593년 1월에 평양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니까 전세가 뒤집어지죠. 자, 적어도 이제 일본군이 서울 쪽으로 철수하고 이 경상도 일원까지 내려오게 되니까 선조나 조정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는 지나간 거예요. 나라가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의병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주 미묘하게 바뀌는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자, 1592년 12월까지만 해도 의병 덕분에 나라가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는데 이제 명군이 평양에서 이겼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선조가 대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의병들이 잘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쌀만 축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실제 생계형 의병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적하고 싸울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제 의병 일으킨다고 한 10대 명 모아가지고 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뭐 강의 때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이 삥 뜯어 다니는 놈들이 있잖아요. 이제 뜯어가지고서 자기 의병 뭐 군량이나 이런 게 이 전쟁 중에는 쌀값이 무지하게 비싸고 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전쟁이라는 게 5만 가지 부류의 인간들이 다 일어날 수 있죠. 선조는 이제 거기에 착목을 하는 겁니다. 의병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냐 이 얘기는 이제 명군이 평양을 수복해서 전세가 뒤집어졌으니까 의병에 대한 기대의 심리가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병이 없어도 나나 조정이 뒤엎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의병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울량군으로. 이건 일종의 일본군하고 싸우는 군대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뭐냐? 명군이 이동하는 데 의병들을 동원해서 군량을 운반시켜라. 그럼 거기 누가 의병하겠어요? 그 군량 운반이라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데.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죠. 바로 이제 이 지점에서 어떤 비극이 싹틀 가능성이 크냐 하면 바로 의병장들 대다수가 비명 행사, 이 토사 구팽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의병장이 누굽니까? 김덕령이라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92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처형된 인물 중에 아주 유명한 의병장 출신이 하나 있어요.
송유진이라고. 이름도 아주 예쁜 의병장입니다. 송유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도 이 호서 지방에서 처음에는 의병장으로 상당한 이름을 날립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의병에 대한 이 태도라든가 이 관측의 입장이 모호해지고 자기를 배관시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반란을 꾀하다가 잡힙니다. 근데 실록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서울에 잡혀와서 이 신문 받을 때 기록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내용 자체를 읽어보면 이 사람의 정치 의식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쭉 전쟁 와중에 지방의 민심을 보니까 지방의 민심이라는 게 상당히 심각하다. 나는 그 민심을 확실하게 국왕께 전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일간 내가 서울을 점령하면 궁궐을 포위하고 왕에게 호소하겠다. 이제 그만 물러나시고 왕세자에게 자리를 물려주시라고. 선조로서는 진짜 자다가 벌떡 일어날 얘기죠. 일개 지방 의병장 출신의 반란군 수계가 하는 얘기가 지금 당신한테서 민심이 떠났으니까 민심이 쏠리고 있는 광해군에게 왕자리를 넘겨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조로서는 진짜 경기를 일으킬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병장의 상당수가 이런저런 환경 변화에 의해서 바로 반장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겁니다.